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어제 미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미사일 요격 시험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워싱턴 특파원도 방금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 이 사드 요격이라는 게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사드가 아시다시피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사드는 근본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한 사정거리 한 3,000km 정도까지의 미사일에 관해서는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IRBM, 그러니까 이제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3,000에서 5,500km까지, 그러니까 5,500부터가 ICBM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ICBM 직전 단계에 있는 미사일까지 요격을 가능한 것을 이번에 이제 시험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인데 왜 이렇게 계속 발사를 하느냐? 왜냐하면 성능을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지금 이제 우리 배치되어 있는 형태와 다르게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크리먼트 초라고 그래서 성능 개량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사드라는 체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완성을 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드 요격 시험 자체가 하와이에서 쏜 미사일을 알래스카에 배치된 사드로 요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상 발사된 미사일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종말 단계에 있는 거를 발사를 한 건지 아니면 비행체에서 어떤 미사일을 투하시켜서 발사한 건지 이 시험 방식은요 아마 하와이 본토에서 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그런 종류의 IRBM에 해당하는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이게 실험용 미사일을 아마 이스라엘제나 이런 것들을 사오거나 국내 생산한 것들을 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와이에서 직접 거기까지 쏘게 되면은 거의 그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이 맞지가 않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C-17이라는 수송기가 있습니다. 그 수송기에서 떨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떨구냐면은 수송기 뒷문을 열고 미사일을 떨굽니다. 떨구면 미사일이 낙하하지 않습니까? 낙하산을 피고 이제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하다가 적당한 지점에서 요 정도 거리부터는 IRBM의 거리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점화를 해가지고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해상 위에서 쏜 것,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상으로 쏜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이 14번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전체 그 발사는 18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이제 왜냐하면 그 미사일의 그 정말 잘 날아가는 성능 확인하고 하는 것도 한 4차례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 미사일 요격을 한 것은 이제 한 14번째다. 그 14번째가 거의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다. 이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패트리어트 팩3라고 그래서요. 그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이제 실전에 언제 투입이 되냐면 2003년 이라크전 때 처음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거의 요격을 다 했는데요. 보고 있으면 이때 이 미사일을요 시험 발사를 5번밖에 안 했습니다. 5번밖에 안 하고 그 중에서도 2번은 그냥 일반 비행 성능만 실험한 거고 3번의 요격 실험을 했는데 3번 다 성공했다. 이제 배치하자라고 해서 배치를 했는데 성능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4번이나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미국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성능 면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위님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이번 그 사드 요격 시험 자체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지 제가 듣기로는 뭐 사전에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을 겨냥한 시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더 이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시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실험 발사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송기를 동원해서 수송기에서 표적 그 타겟이 되는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요. 이 미사일 한 발값만 해도 수십억 해당합니다. 결국 뭐냐면 실험이라는 것을 즉흥적으로 실험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회에서 정해진 예산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급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계획에 의해서 한 거다라는 미군의 설명은 맞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있어서 조금 차후에 할 수 있는 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자, 예. 사드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예. 있는데 성주에 배치된 사드 두 개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것과 같은 개념의 사드로 저희를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성능 면이나 모든 게 똑같습니까? 사실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0km 이내의 것에 대해서 아마 한 마하 한 12에서 13 정도 그 정도 속도까지 요격이 가능할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IRBM 정도가 되면요. 마하 한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약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발사한 것은 성능 개량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 특히 이제 IRBM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그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어에 있어서는 그닥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간단한 게 이게 이 성능이 완성됐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그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개조를 해서 여기다 보내버리면 기존에 예. 발사된 미사일만 교체하면은 곧바로 그 성능으로 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완전히 같은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예. 미국도 계속 성능 개량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이제 양 의원님께서 나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 이제 예. 발사하는 장면을 중계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던데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 관련해서 ICBM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소위 재진입체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뭐 우리 자산으로 확인을 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을 확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겠냐. 뭐 저는 일단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미사일 한번 발사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장 뭐 북한이 ICBM 다 개발 성공했으니까 큰일 났다. 예.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름 숨고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보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국정원의 이런 발표와는 상관없이 예. 지금 지난번에 화성 14호 발사는 ICBM의 본질적인 것을 거의 다 보여준 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CBM의 본질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떤 핵 탄두가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그 탄두가 분리가 돼서 비행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게 ICBM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지난 5월 14일 화성 12호라고 해서 단분리가 되지 않는 이것과 화성 14호와 거의 비슷하지만은 단분리가 되지 않는 화성 12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다 단분리라는 능력까지 집어넣어서 사거리를 더 늘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ICBM 능력을 거의 확보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어떤 대책 하에서 모든 어떤 안보와 그 관련된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봅니다만 아무래도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추론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좀 보수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국의 어떤 무기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에 이게 과연 ICBM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아예 중거리 미사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다분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염두에 둔 주장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미사일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사일을 개발하고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언제 쏴야겠다는 정치겠지만은 이 미사일이 나와 있는 이 성능이라든가 존재 자체는 결국 과학의 산물이고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입장이 있다 보니 이것을 ICBM, 그러니까 소위 ICBM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레드라인을 넘은 행동을 북한이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두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제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소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소위 이 국가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냥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위
우리가 핵 레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핵을 확산하지 말자, 그다음에 핵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이 국제적 핵 체제를 관리하는 5개 국가가 바로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그 중에서 무려 2개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상황에 눈을 감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 북한의 ICBM 개발, 핵 미사일 개발을 이거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 그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예. 의도는 어떻건 간에.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대한민국 국익에는 엄청나게 반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엔 주재 대사가 미국 대사 헤일리 대사죠. 예. 그 유엔 지난번 안보리 회의 있을 때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력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이번에 그 ICBM이 굉장히 큰 위협이다. 동맹국들이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재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떤 구체적인 액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좀 상황이 재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상황이 좀 이전과는 많이 틀린 것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엔의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 그 결정 안 따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형국을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해서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미국은 미국 스스로 우리 원하는 수순대로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이 뭐가 될지 2번째, 3번째는 뭐가 될지 사실은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행동은 다분히 유엔으로 하여금 특히 뭐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유엔 체제 하에서 의미 있는 제재를 끌어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막 나갈 거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후에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ICBM 발사 이후에 그 B1, B2, B50이라고 하죠. 전략 폭격기 3종사 이렇게 부르던데 뭐 죽음의 백조도 다녀갔다. 그래 와서 미사일 시험까지 했다 이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지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지 또 이 전략 무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어떤 폭격기가 왔다. 그다음에 이 폭격기가 전략 폭격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뭐 예를 들어서 평양이라든가 이런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왕을 지켜야 되는 왕조를 지켜야 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하고 하면은 늘상 이런 폭격기를 보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사실은 좀 이제는 이게 너무 북한도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지상에다가 그 폭탄을 제이담이라고 해서 정밀 유도 폭탄을 떨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까지 공개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북한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너 겁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폭탄을 떨굴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공개한 건 처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상에 그것도 떨어지는 모습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인데 이제는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게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폭격기 한 번 왔다라고 하는 거에 겁낼 가능성은 더욱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 ICBM 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B1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요, 이 폭격기 3총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핵폭격 기능이 제거된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거 미소 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사실은 핵폭탄 투발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은 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는데 이쪽은 비핵 수단을 갖고 와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간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은 실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와서 좀 시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북한이 정말 이렇게 ICBM과 같은 나쁜 짓을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실제 핵폭탄을 떨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더미탄두, 가상탄두를 집어넣은 전술핵 폭탄 같은 것들을 한반도에서 한번 떨구는 훈련을 한번 해줌으로써 북한에게 정말 이거는 정말 선에 선을 넘으면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강한 메시지를 못 보내줬을 때는 북한은 반드시 6차 핵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북한이 어떤 장거리 투발 수단과 핵실험을 언제나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한 달 간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8월 초 정도에 핵실험할 가능성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8월 초요. 예. 8월 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정말 국제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강하게 잘 끌어가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 끌어가는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